대표님, 저희가 저번 출연 때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긴 할 건데, 근데 그때가 실적 기준에서는 좀 바닥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무너지기보단 오히려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는 드디어 반도체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 건가? 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네, 이미 시작됐죠. 그러니까 6개월, 9개월 뒤에 업황을 이제 땡겨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면서 백미러 보고 투자하면 큰일 나요. 반도체는 오로지 앞에 있는 지표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실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주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상승 사이클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가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4분기 들어서 디램하고 낸드하고 고정거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 디램 낸드 고정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때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상승 랠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게 좋게 봅니다. 제가 뭐 원래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쵸. 반도체 투자로는. 근데 업황은 아마 내후년도 사이클 좋을 거예요. 근데 아마 상당 부분 선반영 해버리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 급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내년 하반기는 좀 모르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돼봐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그게 급하게 일어난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반등 탄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음 타이밍에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내년 반도체 전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고하저를 좀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주가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제일 그래도 좋은 거는 뭐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 디램 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캐펙스라고 했잖아요. 투자가 올해보다 플러스로 일어나는 쪽이 아마 디램이 유일할 거고, 낸드 플래시 쪽하고 파운드리 쪽의 투자는 아마 올해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빠질 거예요. 내년이.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 안 좋죠. 왜냐하면 감산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감산이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조업체들은 이 감가상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동률을 낮게 가져가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 디램이 내년 1분기부터 감산이 이제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좀 더 느린 이제 2분기 정도에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타임에서 봐야 되는 거는 감산의 피해주들이 턴어라운드로 관점으로 바뀔 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주도하는 거는 이제 장비주들인데 소재나 부품 쪽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뭐 그 다 공개했어요. 옛날에 그 여기 출연해서 상승 사이클 나올 때 제일 먼저 탄력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장비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장비주가 제일 먼저 스타트 끊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게 진행되면서 소재하고 부품 쪽으로 이제 가동률 상승이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고 마지막이 PCB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한창 반도체가 막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순서상 소재 부품단을 좀 더 주목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그 케미컬 쪽에 뭐 동지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런 뭐 리노공업도 사실 그런 부품이죠.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제 좋아지는 부품. 뭐 이런 회사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쪽은 사실 아직까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이제 ALD 관련된 업체들, 하이케 메탈 게이트 관련된 업체들. 근데 이게 확실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가 지금 디램은 그래도 감산 효과로 빨리 업황이 턴될 것 같은데, 아직 낸드나 또 파운드리 역시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흐름이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약간의 종목 차별화 장세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의외로 낸드 관련주들이 빨리 반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그널은 일반 서버에서 봐야 돼요. 컨벤셔널 서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생성형 AI 서버 말고요. 그 AI용 서버 말고 그 일반 서버 있죠. 인텔 칩 2개 꽂아가지고 만드는 그 서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올해는 빅테크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생성형 AI 투자하느라고 일반 서버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그럼 일반 서버 투자를 못하면 낸드가 왜 타격이 되냐면 낸드의 중요한 수요처가 세 개가 있거든요.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죠. eMMC라고 해서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나 UFS 같은 것들이 이제 모바일에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PC에 들어가는 게 이제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요처가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그 SSD예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거의 올해 박살이 난 거예요. 일반 서버 투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내년에 만약에 컨벤셔널 서버 쪽으로 투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의 모바일만큼의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일반 PC용 SSD하고 서버용 SSD 시장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원래는. 근데 올해 거의 서버 쪽 SSD는 거의 시장이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 그러면 낸드가 갑자기 또 V자 반등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 디램이 먼저 오고 낸드가 늦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허를 찔러서 낸드 관련주들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죠. 왜냐면 서버 시장은 있잖아요. 그 예측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구매 담당자가 급속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는 딱 빤히 보이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얼마 팔리고 미국에서 얼마 팔리고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B2B 업체들은 이게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확 샀다가 확 안 샀다가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로서 염두는 둬야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내년에 특히나 이 반도체 중에서도 주목하고 계신 섹터나 종목단이 있을까요? 일단 내년은 확실한 키워드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무조건 붙어야 돼요. 아마 거기서 강한 시세들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좀 계속 맞습니다. 강조하셨죠. 최근에 그 리노공업이 온 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올라버리죠. 한 번에 다 반영해 버리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삼성 파운드리 또 동향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AI 반도체는 결국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TSMC에서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밸류 체인의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다 그러면 수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그 AMD가 차세대 CPU로 공개한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젠5C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TSMC 3나노하고 삼성 파운드리 4나노를 같이 써요. 그러면 왜 그렇게 쓰냐? 요즘에는 다 모든 게 칩렛 구조로 만들거든요. 네네. 한 파운드리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을 했다 그러면 인텔 메테오 레이크처럼 인텔도 메테오 레이크도 일부 칩은 자기들이 자체 팹에서 만들고 일부 칩은 TSMC한테 외주를 줬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 칩렛 구조로 만드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성능 코어 쪽은 TSMC 3나노로 하고 저전력 코어를 아마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주가. 아마 그리고 뭐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기존에 있는 PC 칩도 바뀌어야 되죠. 모바일 칩도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그 어떤 그 MEC라고 하죠.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통신 장비인데 여기에 미니 서버 같은 거 갖다 놓는 거. 지연 막 줄이려고 있잖아요. 뭐 로봇 실증 산업 쪽이나 자율주행차 실증 산업 쪽에 보면 통신 장비들 굉장히 좋은 거 갖다 놓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미니 서버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AI를 지원하는 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의 수요들이 파운드리 수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이 2028년까지 우리 파운드리에서 AI 칩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54%가 모바일 비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 비중을 점차 한 30%대로 줄이고 이제 AI 칩 쪽 비중을 많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온디바이스 AI를 확실히 최근에 굉장히 이거 강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생각이 든 게 야, 벌써부터 이런 세상이 온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AI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존에 뭐 시리아, 빅스비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전화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 상대방에는 자연스럽게 번역이 돼서 그렇죠. 나오는 이런 그게 게 온 디바이스 AI죠. 사실 이번에 그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해고됐잖아요. 이사회에서. 그 왜 해고됐을까? 물론 이제 그 이사회 내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해고됐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AI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라고 생각해요. AI 전문가들 여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AI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하는 게 우리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나오는 게 한 2030년 봤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 2030년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불과 우리 얼마 전만 해도 AI 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코파일럿 가지고 돈을 벌죠. 그리고 AI 가지고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려면 한 2, 3년 걸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 GPTS 자기한테 맞출 수 있는 네. 그거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속도들이 너무너무 빠르고, 그러면 이거를 AI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기간 돈이 필요해요. 펀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이게 뻔히 보이는데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점점 더 비영리적인 관점보다는 점점 더 이 회사 생존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윤리나 이런 부분들 보는 분들을 보기에는 불안한 거죠. 야, 그러다가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AGI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안 하면 여기 있어 옆에서 할 건데 샘 알트먼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견이 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워 먹은 건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굉장히 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실제로 샘 알트만을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샘 알트먼만 데리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70명의 오픈 AI 임직원 중에서 700명이 MS로 이직하겠다. 샘 알트먼 그 해고 원복 시키지 않고 이사회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700명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고 서명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인력을 M&A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MS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마 이제는 AI가 위험하니까 핵 개발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빅테크 중심의 효율성, 이제 더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게 더 가속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이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뭔가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류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광기로 접어드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번 AI 사이클에 편승한 사람하고 그냥 외면한 사람하고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든 투자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투자도 투자인데 이 사업적으로도 분명 이 AI를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야지 앞으로 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또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거기서 카카오톡 같은 킬러 어플리케이션들 만들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GPT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네. 앱스토어 느낌의 또 챗GPT 기반한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들을 모아놓은 곳이 또 있잖아요. 이번에 그 GPTS 그 개발 툴 공개했잖아요. 뭐 사실 개발 툴도 없죠. 그냥 자연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건데 벌써 나오는 것들 장난 아니에요.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제 요가 동작 보이면 그거 흉곽 닫고 이렇게 엉덩이 더 세우고 막 이런 것들 AI가 해줘요. 그런 어플들이 엄청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그 내가 좋아하는 나는 워런 버핏을 좋아한다 그러면 워런 버핏 책을 다 넣고 워런 버핏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나왔던 영상이나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처럼 아마 대답할 거예요. 네,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네.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개인들의 빅데이터를 자꾸 맞습니다. 수집하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어떤 우리 엣지 디바이스에다가 왜 반도체를 좋은 걸 쓰고 센서를 많이 넣겠어요. 빅데이터 깔때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빅데이터 나오는 것들 다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고, 네, 그게 중요한 이제 자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챗GPT라는 것이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범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범용화된 것들을 우리의 개개인에 맞춰서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그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활용한 또 킬러 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좀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거고. 뭐 기존에 하는 회사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면 되는 거죠. 투자자로서. 그러면 투자자로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우리가 좀 더 어떤 측면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나라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센서 수요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카메라라든지 뭐 레이더, 라이다 같은 뭐 카메라가 일단 제일 많아지겠죠.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화된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나 뭐 클라우드 이런 쪽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그 기업들도 좋아지겠죠. 예전에 제가 KINX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도 약간 기회는 있죠. 그런 쪽으로 뭔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여전히 부진하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특별할 게 없으니까 굳이 뭐 스마트폰 내가 당장에 또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체 주기도 2년에서 3년, 4년으로 막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속히 말해 이 AI 폰이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것들을 좀 보여준다면 그 스마트폰의 수요를 또 촉진시켜서 전반적인 반도체 또 시장을 좋아질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AI라는 게 작년에 예측했던 AI 전망이 맞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전망도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로 보면 최근에 그 아마존의 알렉사 있잖아요. 알렉사가 LLM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올해 출시된 하드웨어만 지원이 돼요. 왜냐하면 LLM을 돌리기에는 온디바이스 AI 성능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PC에서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PC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AI가 지원되는 PC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구매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PC 쪽을 기대하는 게, 최근에 보면 델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나쁘지 않은 게 얘들이 엣지 디바이스나 이제 그런 MEC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AI가 이제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가는 건데,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바일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전성비 때문에. LLM이 아무리 라이트하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얘가 먹는 그 에너지가 상당해요. 연산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유선으로 쓰는 PC는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PC도 이거 전기 뽑으면 안 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70억 개, 200억 개 파라미터라고 해도 여기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와 열이 상당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만약에 그 정도의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 그러면 배터리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서비스 뭐 이걸 아무리 다운사이징해서 한다 그래도 배터리 2시간 되면 방전돼 버릴 것 같거든요. LLM을 돌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3D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D 반도체가 되면 그 시그널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속도나 어떤 로스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솔루션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최근에 그 반도체 설계 전설 짐 켈러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AI를 지금 쓰기 위해서 AI 반도체 설계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AI가 반도체 설계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웬만한 엔지니어가 이야기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섬뜩한 거죠. 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AI 열풍으로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년에 대한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AI는 드라이브 샷이고요. 그 챗GPT 갖고 난리를 치지만 그 실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핸드폰 교체 주기가 과연 어떻게 들어오냐.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서버에 그 메모리 양을 얼마나 늘리냐, 그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챗GPT에 들어가는 HBM은 전체 예를 들어서 D램 시장의 뭐 1%,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D램이라는 게 전체 뭐 반도체 시장이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챗GPT 때문에 AI 때문에 뭐 간다. 핸드폰 시장, 그 반도체 시장 전체가 한 5, 6천억 불 정도 되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예측치마다 다르지만은 뭐 2, 300억 불? 뭐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수준이. 근데 그게 무슨 이제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불황이 깊어지는 속에서 뭔가 하나 이제 플러스로 뜨고 있는 그 아이템 하나가 AI다 보니까 거기다 확 주목하고 금융이
이제 항상 희망에다 베팅을 하니까 이제 AI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대박 난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AI 비중은 아직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반도체 경기는 AI 때문이라고 하면은 너무 과장이고 그것은 이제 그 노트북, 핸드폰 회사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재고를 다 제로로 만들었다고요. 더 이상 주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재고가 역사적으로 최고로 이제 쌓인 거고. 근데 그게 벌써 6개월, 1년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 핸드폰 회사나 그 노트북 회사, 뭐 서버 만드는 회사들의 반도체 인벤토리가 이제 사상 최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정한 수준까지 채워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삼성전자부터 감산을 했다고요. 그렇죠. 감산을 하니까 물건이 이게 안 나가게 되면 수급에 균형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주식시장에서 쇼커버링하는 거 똑같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재고를 안 가져가는 게 돈 버는 거지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빨리 재고를 사놓는 것이 하루라도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 4분기 들어가지고 뭐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나서 이제 그랬다기보다는 재고가 예를 들면 제로 상태, 스탁아웃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보이니까 각사들이 재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 수요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가격도 올라가는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핸드폰에 노트북을 안 바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 2년 반마다 이걸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에는 그런 IT 기기의 교체 주기가 이연됐던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재고 보충,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핸드폰의 교체 수요, 요게 이제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중요한 단초가 제가 볼 때는 그 하웨이의 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전 세계 인구의 20%가 넘지만 핸드폰 가입자도 넘어요. 근데 중국도 뭐 경기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3년 방역하면서 핸드폰을 바꿀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화웨이가 메이트 60 플러스를 이제 7나노짜리 첨단 반도체를 쓴 이걸 만들면서 중국 사람들의 핸드폰 구매 의욕을 자극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그 샹하이의 명동 같은 그 거리에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S23이 나왔으면 S22나 21 광고는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메이트 60도 광고를 하고 메이트 50도 같이 광고를 해요. 그 얘기는 메이트 60에서 그 7나노 칩을 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50나노짜리 그 메이트 50 한 그레이드 낮은 것도 같이 계속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하웨이 핸드폰이 유발한 어떻게 보면 핸드폰의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감산 효과도 나타나고 그런 이제 3년 동안 기기를 안 바꾼 교체 효과가 이게 내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경기는 이제 플러스로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 또 지금 챗GPT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동영상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반도체 장착 용량을 이제 늘리는 거죠. 뭐 12기가를 24기가로 24개를 뭐 48기가로 이런 식으로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아마 내년에 다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여러 가지 굿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AI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뭐 반도체 시장에서 서버, PC,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난히 올해 챗GPT 때문에 서버 시장에서 AI로 인해서 좀 좋았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나름대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또 삼성도 갤럭시에다가 AI 탑재한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기존에 내가 쓰던 스마트폰보다 뭔가 다른 게 있네? 라고 하면은 그 자체도 스마트폰의 교체에 대한 수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통합을 한다는 것이 강점도 있지만 고장나면 어떡하냐. 통째로 다 버려야 돼요. 그 문제가 있고 서로가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걸 합치게 되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다 합치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다 합병을 버리면 그게 최고죠 뭐.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또 안에 내부적인 노이즈 이런 것이 같이 작용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트렌드는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만에 될 거냐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온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아무리 빨라도 4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도 그게 될지 말지인데 문제는 먼저 그런 걸 띄우는 것이 누가 기선을 제압하냐는 건데 지금은 이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의 경우는 항상 CPU나 GPU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전략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삼성이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얘기인 것 같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들은 항상 칩 회사들한테 코가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칩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럼 우리도 AI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다 AI 칩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는 하드웨어로 들어가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놈이 뭐 하든지 간에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매니팩처링 하는 것은 삼성이나 TSMC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쪽은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챗GPT를 갖고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 챗GPT를 한 방에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한국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그 HBM의 최첨단 모델을 독하게 마음먹고 엔비디아도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엔비디아 칩셋이 작동이 안 돼요. 그걸 마이크론 걸 못 쓴단 말이에요. 삼성 거도 좀 약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이 보복하면 어떠냐, 미국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면 어쩌냐 그러지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우리 최고의 방패다.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가 우리가 HBM을 이거를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엔비디아 주고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너무 자기 비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에 들어가는 그 생성형 AI가 그게 반도체에 지금 전체 대세에 영향을 주는 사이즈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대불황의 상태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보고서 제가 볼 때는 캐피탈 마켓이 너무 과도하게 거기다가 이제 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항상 그렇지만 장면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챗GPT가 저 난리를 치지만 그걸로 돈 버는 놈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크리티컬한 이유는 제가 볼 땐 챗GPT에 관한 생성형 AI에 대해서 수많은 늑대들이 잡아먹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뭘? 지재권.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드는 순간에 컨텐츠를 제공한 회사들이 돈 내라. 우리 회사 정보 가져갔으니까 이거 1달러 내라, 50센트 내라. 그러는 순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 방에 끝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 지재권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시장이 충분히 커져가지고 마켓이 커져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가서 우리가 그 음원도 그렇잖아요. 유행해가지고 비기 타면 그때 가서 돈 내라 그러는 것이지 신곡 나왔을 때부터 돈 내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챗GPT가 뭐 이제 대단한 건 맞지만 거기에 지적권 문제가 과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냐. 그다음에 레포트를 대신 쓰고 무슨 자료를 만들어주고 광고 도안은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로 그럼 너 돈 주고 살래? 그랬을 때 이게 돈 주고 살만한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일일이 하던 거를 효율은 조금 올려준다는 건 말이 되지만 문제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교 중에 하나는 이미 교수님들한테 도서관에서 아이디를 다 줬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자기가 안 쓰고 챗GPT한테 쓰게 한단 말이에요. 논문을 이게 챗GPT한테 써갖고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챗GPT에서 레포트를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를 검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 뺏겼는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넣었을 때 챗GPT는 답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뽑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막
그 챗GPT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챗GPT가 그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냐? 챗GPT가 사람 고칠 수가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 랭귀지 모델의 대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AI는 산업형 AI가 진짜 AI지 이게 뭐 즐기고 느끼고 하는 것은 사람 생활의 일부분이잖아요. 병원 가고 도시를 운영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이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실생활의 산업 AI가 진짜 AI고 거기는 돈을 진짜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챗GPT 해가지고는 챗GPT에 수수료 2만 몇천 원 내는 회사만 돈을 벌지 나머지 회사들은 돈 버는 회사가 없잖아요. 저게. 그래서 앞으로는 챗GPT는 제가 볼 때 그냥 드라이브 샷이고 그걸 돈을 버는 것은 산업형 AI다. 근데 지금 산업형 AI는 아직 두각을 내는 데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숨어져 있는 거 그게 됐을 때 AI 전체가 엄청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도 더 큰 주가 상승 이제 이벤트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있는 챗GPT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는 그것은 정말 드라이브 샷 잘 쳤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싱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의 주목을 모으게 하고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정도로 가는데 문제는 나머지 AI들이 아직 이제 맥을 못 추는 바람에 캐피탈 마켓이 너무 그쪽에 이제 몰려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뒷북심은 항상 죽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뭐 개미들이 미국에 상장된 많은 회사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거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갔다가 재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충격받으면 바로 쿵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충격은 그 회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어젠가 그 실적을 발표해서 뭐 200%가 100%가 이익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하면서 얘들이 공시를 한다고 다음 분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낼 때 우리 매출액이 절반이 줄어들 것 같아. 4분의 1이 줄어들 것 같아. 왜? 중국으로 파는 게 20에서 25%인데 미국 정부가 못 팔게 해.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 이게 매출액 그만큼 줄 거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미중 간의 관계가 만들어낸 엔비디아의 영업 축소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제는 우리가 외교 문제 말고 지금 첨단 산업에서는 중국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퀄컴 매출의 60%를 중국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뭐 4분의 1, 인텔도 비슷하고 우리도 그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회하든 뭘 하든 간에 중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수출로 보면 거의 한 60%가 우리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본다고 해도 중국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보거나 이제 비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죠. 그럼 혹시 소장님께서 특히나 좀 주목하고 계신 반도체 관련 이슈 트렌드가 있으신가요? 반도체는요, 이 트렌드가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뭐 기술이니 정치적인 뭐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이벤트고 이 4년 주기에 이 사이클이 어디로 가냐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사이클, 올림픽 사이클,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일렉션 사이클 세 가지가 항상 일치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올림픽은 한 해 뒤로 밀리고 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도 한 해 정도 밀리고 이런 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4년 주기의 그 사이클은 뭐 70년대 이후에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많은 이벤트에다가 너무 포커스하지 말고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4년 주기 사이클이 업이냐 다운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불황의 깊이나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뭐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뭐 그렇게 난리가 났고 세계가 암울할 때 반도체 업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퍼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없어졌어. 이제 대박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뭐 사상 최악의 재고 이제 누적의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4년 주기의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밑이냐 위냐 그걸 먼저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천만다행스럽게 뭐 어떤 예측을 보더라도 이 다운보다는 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조금 편안하게 적어도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또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 3년 동안에 업앤다운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이제 새가슴이 됐죠. 그리고 뭐 투자의 세계에서 보면은 항상 이 얼굴 두껍고 이제 심장에 털이 나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돈을 먹어요. 그래서 팔랑귀하고 새가슴은 돈 먹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세계에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카더라로 이게 돈을 먹을 수 있거나 공짜로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거기서 정보를 갖고서 내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돈 먹었다, 재벌됐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공부가 그 사이 3년 동안 미국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부족한 건 중국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유동성은 미국을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실물 경제 펀더멘탈은 중국을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은 이거 전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이 한 3년 동안에 주가가 안 올라감으로써 완전히 손나고 안 봤던 중국 공부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에는 좀 많이 하면은 아마 돈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이제 미국이 그 경기 하강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은 반대로 먼저 맞았기 때문에 매가 이제 리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지금 뭐 매크로 변수로 금리나 물가가 변화가 생기면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에머징 마켓이 이제 반대로 좋아지는 이제 상황이 생기고, 에머징 마켓의 중심에는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장도 가장 크고 인덱스도 크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국을 조금 우리가 밀접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찬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